네, 반갑습니다. 정성진 팀장입니다. 네, 오후 시간이고 또 오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조금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현재 구민은행 양재 PB센터에서 PB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서초 PB, 청담 PB, 부산 PB 한 12년 정도 PB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부라는 곳에서 자산관리 담당 교수로서 PB 팀장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입회원들도 가르치고 해서 자산관리 쪽에 거의 한 12년 정도를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코로나19, 그 다음에 저성장, 저금리, 글로벌 변동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표현하는 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빼더라도 사실은 연초부터 저성장, 저금리, 글로벌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올해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각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실물로도 가는 게 있지만 부동산이든 또는 투자 자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도 올라가고 투자 자산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물은 굉장히 어려운 약간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돈이 이끌어 가지고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개인한테 맞는 자산 관리가 무엇일까? 그런 점을 주안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목돈을 만드는 방법과 나는 이미 목돈이 있어. 이걸 어떻게 굴려야지? 하는 목돈 굴리기를 한번 볼게요. 특히 여기 보시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돈 만들기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번 몸풀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목돈을 만들려면 우선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투자 기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목표 금액인데요. 요즘 뭐 이제 해외여행을 좀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획을 하더라고요. 여름에 뭐 유럽을 간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10,000가지 정도라고 했을 때 입으로 말하면 그게 100가지로 요약이 되고 글로 쓰면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막연한 목표를 본인이 딱 정해야 됩니다. 돈 많이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사야겠다. 그러면은 그게 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또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집 사는 거 빼고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한번 모아봐야지. 이렇게 금액을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연했던 나의 재테크를 조금이나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정했으면은 자기가 이제 매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목돈이 있었으면은 목돈을 굴리기라 하는 거지만 목돈이 없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달달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또는 내가 월급을 받던 자기가 쓰는 거를 빼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뭐 연봉이 좀 올랐다는 데서 증액이 됐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이직을 하거나 또는 뭐 중간에 쉬었다. 그럼 금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산 관리를 재조정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투자 가능 금액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이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갈수록 차이가 뭐냐면 약간 투자 자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자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장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투자 자산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찍 준비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코로나19라는 거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변수입니다. 그런 게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대외 변수가 최대한도로 작게끔 하려면은 글쎄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변수는요, 11월 달에 있는 트럼프의 재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예상 못하셨죠, 여러분? 뭐 미중 간의 그뭐 무역 분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화당의 정책과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하시고 장기적으로 계획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몸풀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데,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지금 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대략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희는 저축은행보다 좀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보니까 한 0.85, 뭐 88, 뭐 이렇게 한던데 1%가 안 돼요. 저축은행은 볼까 1.2%인가 그렇고 더 높은 것도 있긴 한데, 안타깝게도 은행들은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3년 적금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2%예요. 물론 이제 더 우대받으면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물가가 뭐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거의 0%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은 농산물, 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사는 물건들의 물가는요. 저는 그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먹는 과자가 새우 쌍기역 과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는데 그 중량을 줄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는 물건들의 물가는 공시하는 물가보다는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심부름 은행 갔는데 그때는 금리가 16%였어요. 16%. 그 제 나이 넘었게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만 되면 뭐 펀드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정기예금만 꼬박꼬박 적금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거의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해야 되고, 모르는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자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는 잘 안 보시겠지만 조금 가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2%라고 써여 있는 거는 이 적금 금리예요. 적금 금리. 그러면은 아까 2천만 원 그 현대그룹의 아반 머슨 자동차가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36개월, 3년 정도 내가 투자를 해서 세금 다 떼고 2천만 원을 받겠다 했을 때 적금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54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이제 3년 동안 합치면은 한 1949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게 점점 4%, 6%, 8%, 10%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금액은 작아지겠죠. 누구나 10%를 하고 싶겠죠. 근데 10%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2%라는 거는 뒤에 마이너스가 붙진 않겠죠. 적금이니까. 뭐 해봤자 2%가 뭐 1.5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뭐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도다 해서 이거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차를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위험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디에 투자할지는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세제 혜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좀 걷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찾아보시면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니 해도 역시 보험이 아직은 세제 혜택이 많은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씩 5년 동안 균등하게 납입을 하고 나머지 5년을 기다려서 10년 후에 찾으면은 자기가 냈던 원금보다 더 생겼던 거 비과세가 됩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좀 길긴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근로소득, 저 같은 이제 근로소득 있는 분들은 연말 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굉장히 크게 아프거나 카드를 몇 억씩 쓰거나,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50세 이상이냐 이하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한데,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왕 펀드를 한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개인 IRP로 펀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펀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학개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래가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그 동학농민운동,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막 그 저기 뭐죠? 곡괭이나 이런 거 들고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만 팔고 나가니까 개미들이 그걸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삼보전자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인데, 이걸 왜 썼냐면, 아까 좀 전 섹션에서 그 아까 뭐라 그랬노? 자기가 초보 투자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특히 4월 달, 5월 달에 저희는 이제 증권도 같이 있거든요. 굉장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삼모전자를 사시려고 막 계좌를 막 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젊은 분들은 이거 그냥 개설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생애 최초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행히도 9월 16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공매도 조금 중지가 되다 보니까 개미들이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이는데 굉장히 불안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을 길게 투자하면서 이런 종목들, 우량한 주식들 있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은 뭐 끝까지 갈 기업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보는 것들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이, 각 증권사마다 모의 주식 투자 대회를 해요. 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모의입니다, 모의. 그냥 진짜 돈이 아니고.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경험을.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지식이 쌓이면 실질적으로 소중한 내 돈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증권사 같은 데 보면 가끔 투자 대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를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돼야 환매를 하실 거예요? 무한정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여쭤봐요. 사모님 이거 펀드 가입하시는데 한 손절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하면 손절하면 안 되지. 예,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나야 돼? 했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예, 그게 사람의 심리죠. 손실은 보지 않고 이익은 무한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정기예금이잖아요. 그죠? 1%에서 1% 정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이거는 투자자산이고 채권형이든 주식형이든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펀드를 가입하실 때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마 그 다른 은행들도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KB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4%, 그다음에 플러스 7%를 등록을 해놔요. 펀드를 가입하거나 중간이라도. 그럼 거기에 도달하면은 저절로 환매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익을 봐야겠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펀드가 3년, 5년, 10년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보니까 2007년도에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아직도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 거래에서도 증권사에서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요게 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4% 정도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마이너스 4%에 도달하게 되면은 펀드는요, 아침 10시에 가입하든 저녁 오후 2시에 가입하든 가격은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국내 펀드를 할 경우에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가격은 딱 하나예요. 그날 종가에
종가가 반영돼서 내일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등록을 해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날 종가가 마이너스 4%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날 장이 거래가 되고 그 가격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해외 펀드는 한 4일 정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마이너스 4% 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4%가 돼서 내가 그 투자 금액을 받아서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해보니까 뭐 ELS 이런 것들 뭐 7%, 8%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 15%, 20%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회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회복을 한답시고 마이너스 30%난 걸 빼가지고 다른 걸로 들어갔는데 얘가 또 마이너스면 이게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빼서 다른 데서 올라갈 확률과 이걸 빼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빠질 확률 중에서 어떤 게 높을까요? 이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펀드 자동 환매를 해놓고 새로 다시 짜는 거죠. 내가 판단이 좀 옳지 않았구나. 새로 한번 짜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손실을 가지고 또 회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 어디에 해야 돼?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각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 각 행마다 아마 저희는 이제 그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산관리로 들어가서 K보셈이라는 걸 클릭하고 나면은 K보셈 펀드가 있는데요. 참고로 K보셈은 뭐냐면 KB 그다음에 로버트 얘 이름이 쌤이에요. 그래서 K보셈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로버트가.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걔네들이 아직은 금융위기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찰스 스왑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쇼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중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제 AI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도 계속 검증 중인 것 같아서 저희 같은 PB들이 아직은 살아 남아 있는데 점차 저 그 로보 어드바이저리가 점점 들어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클릭하면 포트폴리오 설계 맨 밑에 있는데 설계를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투자 성향은 대부분 한 5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건 각 모든 금융기관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볼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밑에 이제 금액을 넣고 그게 한 번에 넣는 뭐 1억씩 넣어도 되고 또는 이제 적립으로 해가지고 K보셈 제한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은행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꼭 KB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은 이제 로봇쌤이 있고 전문가 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로봇쌤은 정말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가 포트폴리오를 짜줍니다. 그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KB 같은 경우에는 KB 지주에 은행, 증권, 뭐 캐피탈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은 위험 중립형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채권에다가 54%, 그다음에 해외 선진 주식,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죠. 20%, 이머징 국가들, 중국, 뭐 베트남,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런 데죠. 그런 곳에다가 25%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펀드명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뭐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상품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했더니 과거로 돌아가서는 1개월 전에 했던 분들은 0.94가 나오고 1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79가 나옵니다. 종합적인 수익률이요. 그런데 미래 한 5년 정도 후에는 8.66%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연간이에요, 연간.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1년간의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출렁출렁 거리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표준편차로 구하는데 얘가 5.86이니까 8.6에서 5.8이니까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정도의 출렁거림으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높을까요? 로봇가 높을까요? 이거
여기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요. 여기는 매일매일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아직은 조금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본 다음에 이 전문가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때 월간 추천 펀드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아, 요거 정말 괜찮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믹스해서 포트폴리오 제안을 드리고 고객님 설명드리고 오케이 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쌤,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 전에 썼으면 플러스예요. 아까는 로봇은 마이너스였는데, 사람이 한 거 왜 플러스일까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과거 승리를 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향이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짜면은 어떻게 됐어? 예, 과거에 손실 났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로봇가 더 정확한가? 왜냐하면 걔네들은 미래를 보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력들이 모여가지고 짰는데 마이너스 된 걸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은행에 있는 PB들 강의도 나가기도 하는데 금융연수원에 이제 강사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에 있는 것들도 보더라도 거의 시스템이 비슷해요. 로봇과 사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거의 우리랑 비슷하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릭하면 이제 그 개별적인 펀드에 쭉 나와 있긴 합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목돈 만들기는 일단 금액, 내가 얼마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인데 적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 자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로봇이든지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를 좀 참조를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옆에 있는 동생이나 나이 어린 아이한테 이거를 펀드를 설명을 못하면 가입하지 마세요. 이게 어느 종목에 어느 업종에 들어간지 대부분은 좀 요즘 정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가시면도 바로 나와 있어요. 어떤 탑10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힘드니까 적어도 한 탑 3에서 탑 5가 어느 종목에 들어가는 펀드인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목돈을 굴리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들이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목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자산 배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까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계시고 부동산, 그 다음에 금융, 그다음 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기금속 정도? 그림, 이렇게 그림도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님들은. 그렇게 배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선정,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관리예요. 목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그 목돈을 만드는 사람에 비해서 금액이 한꺼번에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간다? 꿈과 희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모여가지고 실현을 할 때는 정말 현실이죠. 그래서 목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투자 성향별로 일단 자산 매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외 초년생인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받았다, 자금을. 그러면은 약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퇴 예정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감해지면 내가 생활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안전성 있게 배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요, 여기 투자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설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고객님은 펀드를 한 몇십 년 전부터 했었는데 뭐 투자에 그 손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냐면 투자 원금 보존돼야 되는데 체크를 하세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내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라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시스템이 뭐냐면 자기의 성향보다
높은 거를 두 단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은퇴 앞두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성장성 있게 자산 배분을 하시길 바라고요. 상품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관별 추천 상품 있죠? 거기 들어와서 로보트냐 전문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트든 전문가든 펀드가 나오면 각 금융기관마다 추천 펀드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채권형이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떤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로보트가 한 대로 그대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조금 더 알아볼 때는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자산운용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펀드를 우리가 선택할 때 대부분은 3개월 수익률, 그러니까 과거 3개월, 6개월 수익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말 그거는 과거 수익률인 거예요. 과거 수익률.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펀드계에 약간 이제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사를 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운용사를 뭘 봐야 되느냐면 운영 철학을 봐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좀 사이즈도 크고 대형 자산 운용사를 초보자분들은 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자기가 알게 되면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형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의 돈을 모아서 어디든지 운용을 해도 되는 펀드라서 좀 그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요.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공모펀드는요, 이게 한번 출시가 되려면 굉장히 금융감독당국의 그런 그 스캐닝을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규격화되어 있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공모펀드를 가지고 운영하시길 바라고 대형 운용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 펀드를 몇 년 동안 운영했는지를 어디서 조회할까요? 그게 보면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치면은 공시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펀드의 뭐 보수, 그다음 펀드 매니저 어떻게 바뀌었고 어디 운영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굉장히 많은 펀드들은 조금 의심스럽겠죠.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펀드면은 수수료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수료하고 보수가 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선지 수수료가 1%고 보수가 연 1.5다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는 1억을 들어가면 1%를 가입하자마자 바로 판매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의 1%는 100만 원이죠. 내가 100만 원을 땐 9,9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내 돈이 9,900인 거예요. 그게 수수료가 되는 거고 보수는요. 계속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운용사가 9,9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 천이 되고 그럼 거기에다가 연 1.5%를 곱하고 나누기 365일 해서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따로 내지는 않아요. 그 펀드에서 다 정산을 해서 기준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기왕 같은 해외 채권형이고 비슷한 하고 수익률도 비슷하다. 그러면 수수료와 보수가 싼 게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계속 보는데 펀드는 그냥 나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시려면은 아까 그 보셨던 금융투자협회에 가시면은 전자공시서비스에 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인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파인, FIN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런 그 좋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험, 증권, 뭐 서민 중소기업 여러 가지 보호 제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달려 있고 내 미래가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한번 볼게요. 이 사후 관리는 뭐냐면 단순히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합니다. 리 다시 밸런싱, 밸런싱을 다시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나와 보면 최초에는 국내 채권의 5%, 해외 채권이 쭉 해서 100%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6개월 후에 봤더니 이렇게 이제 100%인데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 주식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이 난 거를 팔고
손실이 났던 부분, 그러니까 비중이 작은 것들을 더 사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최초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리밸런싱입니다, 여러분. 주식과 채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를 정리를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싼 거를 산다.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점검하실 때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 그 다음에 변동성. 벤치마크는 비교 주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펀드가 잘했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매니저 교체가 잦은 것들은 좀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투자 성향인데 1월 달에 한 거랑 7월 달에 한 거랑 각 은행에 들어가시면 또 달라져요. 그런 걸 좀 참고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형에 있는 펀드들도 계속해서 스캐닝해서 계속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론자한테서 자산을 사가지고 낙관론자한테 판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했냐면요,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임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역발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문구도 좀 가슴에 새겨보겠는데요. 정성진 팀장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전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직접 두 가지 골라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이전과 같은 질문을 골라주셨는데 역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을 꾸준히 사는 게 나은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의견을 받아볼까요? 네, 그쵸. 지금 1온수당 한 1,800달러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금을 사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시세 차익,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골드바를 사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금을 사는데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게 이제 골드바인데요. 골드바. 골드바는 지금 뭐 금융기관에서도 팔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금을 사면 살 때는 부가세 10%가 나가고요. 살 때 시세랑 팔 때 시세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즉 지금부터 금값이 20% 이상 뛰어야 본전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투자하시는 방법이 금통장이죠. 내가 금예금이죠. 넣게 되고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대신에 내가 그걸 가지고 실물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시세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금시세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그거는 수수료도 굉장히 작아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금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데 그건 해보니까 금값이 올라가는데 다른 기업의 어떤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할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금 말고도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금 말고도 우량한 주식이나 회사채들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보다는 다른 쪽을 하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금과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저는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판단은 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계좌 환매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정말 쓰나미처럼 투자자들의 마음을 쓸고 갔던 펀드들이 뭐 중국 펀드라든지 뭐 브릭스 펀드 같은 것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나올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한과 동시에 이걸 나와서 그럼 뭘 들어갈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제일 최악의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A라는 펀드에서 손실이 굉장히 커요. 한 마이너스 30% 정도. 이걸 빼가지고 B 펀드 들어갔는데 또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반면에 A라는 펀드가 그래도 또 주식이 올라가면은 얘는 놔둬야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보실 때 수익률도 보시는 거지만 펀드 설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펀드 설정액이 있고 평가액이 있는데 평가액은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런 건데 그 말고 설정액은 투자자가 돈을 넣었던 금액이에요. 근데 아마 과거에 펀드 손실이 나는 것들을 보시면은 설정액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보통 한 1,000억 정도 되면 운영이 좋은데
50억이 되면 소규모 펀드를 해서 성산하라고 이렇게 안내도 가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내 펀드가 한 100매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펀드 판매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단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좋은 것부터 팔겠죠. 그럼 남는 것들은요, 안 좋은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못 올라가고 펀드 설정 계속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예.